살려주세요. 제발요.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 무염사 대웅전 앞에서 11살 소년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소리쳤습니다.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여기 숨겨주세요. 공포에 질린 소년의 몸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때 철컥 어둠을 가르며 검은 승용차 여러 대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찾아. 절 안에 숨어 있을 거다. 절대 놓치지 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천천히 절을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소년을 내려다보던 한 스님은 소년의 젖은 손목을 잡아 재빨리 법당 안으로 이끌었고 낡은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널 찾지 못할 거야. 소년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스님과 소년의 이 짧고도 긴박했던 만남이 15년 뒤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그때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복수와 용서, 절망과 희망이 맞부딪히는 운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거칠게 내리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산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11살 강도윤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산길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든 액자가 꽉 쥐어져 있었죠. 엄마, 아빠, 도윤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은 어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도윤이가 남았네. 박 여사가 잘 돌봐주겠지. 그런데 아이 얼굴이 왜 저렇게 상처가. 쉿, 조용히 해. 박 여사가 듣는다. 도윤은 계모 박해란이 자신을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에서 도윤은 무서운 것을 봤어요. 미움과 증오, 그리고 자신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끔찍한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발이 돌에 걸려 도윤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일어나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들과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무염사라고 쓰인 현판이 빗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대웅전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스님이 촛불을 켜놓고 경전을 읽고 있었어요. 스님, 살려주세요. 도윤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숨겨주세요. 제발요. 해안 스님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스님이 급히 일어나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절 입구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대웅전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도윤이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빨리 도윤을 안고 법당 뒤편으로 갔어요.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큰 함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여기 숨어 있어라. 스님이 도윤을 위패함 뒤 병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도윤은 무섭지만 꾹 참고 숨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5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김 실장이 앞장서서 대웅전으로 걸어왔어요. 스님, 어린아이 한 명 보지 못했습니까? 11살쯤 되는 남자아이 말입니다. 해안 스님이 대웅전 문 앞에 서서 막아섰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이 계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가득했어요. 신발을 벗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소. 김 실장이 짜증을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 우리는 급한 일로 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 실장이 신발을 신은 채로 법당에 발을 들여놓으려 했어요. 그 순간 해안 스님이 죽비를 높이 들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탁! 큰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계시는 신성한 곳이라 했소. 스님의 눈빛이 번개처럼 매서워졌어요. 그 눈빛 하나로 김 실장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스님의 기세에 눌려 주춤했어요. 그럼 스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해안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산에는 짐승 외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소. 스님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에 김 실장은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스님의 위압적인 기운에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사내들이 차에 올라타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해안 스님이 주변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병풍 뒤에서 떨고 있는 도윤을 끌어내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다. 스님의 따뜻한 품에 안긴 도윤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밤 도윤은 스님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눈을 뜨니 스님이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잠이 깼구나. 스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스님, 저는 강도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태성그룹 회장이었어요. 아니, 회장이셨어요.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성그룹의 강철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아니에요. 도윤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계모 박해란이 죽였어요. 그리고 저도 죽이려고 해요. 해안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 잔을 내려놓고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철민이가 그 친구의 아들이구나. 스님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나의 오랜 친구였단다. 도윤이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나는 너의 아버지와 함께 태성그룹을 만들었지. 스님이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사업을 했었다. 하지만 세상의 욕심에 지쳐 이곳에 왔단다. 도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어요.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스님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진정한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다. 몸과 마음을 단련해서 언젠가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되찾는 거지. 도윤이 스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그러마. 이곳 무염사에서 내가 진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날부터 도윤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마다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공부했어요. 스님은 도윤에게 경영학과 인간학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해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도윤이가 실종되었습니다. 박해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로서도 안타깝지만 회사 일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원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들 준호를 후계자로 준비시키겠습니다. 박혜란이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태성그룹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런던 금융가의 고층 빌딩 42층 JS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강도윤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6살이 된 그는 이제 국제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투자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유럽 시장이 좋은 흐름이군. 도윤이 혼자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5년간 해외에서 쌓은 자본과 경험이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한국의 국제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도윤아, 나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승님, 어떻게 제 번호를? 급한 일이 생겼다. 무염사에 큰 위기가 왔어. 스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에 집중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태성그룹에서 무염사를 매입했단다. 골프장을 짓겠다고 해.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절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것 같다. 이미 철거 통지서도 왔고 스님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혜란의 짓이군요. 아마도 그럴 거야. 15년 전 내가 숨었던 그 법당도 사라질 거란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스승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느냐? 15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도윤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곧바로 비서실에 지시했어요. 오늘 밤 한국행 항공편 예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에서 태성그룹 관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15년간 모아온 정보들이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군. 그 시각 서울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박혜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무염사 개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해. 박혜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완료했고 다음 주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좋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준호를 정식 후계자로 발표할 거야. 옆에 앉아있던 박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골프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 그룹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 박혜란이 엄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 한 대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1등석에서 세련된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 내렸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그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강 제임스 씨, 입국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투자 관련 업무차 방문했습니다. 도윤이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15년간 준비한 완벽한 가짜 신분이었어요. 도윤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스위트룸에서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태성그룹 현재 상황부터 파악하자. 화면에는 태성그룹의 최근 5년간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박혜란이 회사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보자. 도윤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증권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태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겠습니까? 일단 소량부터 시작하죠. 눈에 띄지 않게. 며칠 후 태성그룹 전략기획실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해외 투자자가 우리 주식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박혜란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회사지? JS 인베스트먼트라는
런던 소재 투자회사입니다. 규모는 아직은 작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혜란이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 지켜보자. 뭔가 이상하면 즉시 알려줘. 한편 무염사에서는 해안 스님이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처님, 도윤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간 기다려온 그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절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그룹 직원들이 또 왔나 싶어 스님이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 들어갑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하루 더 시간을 주십시오. 스님이 애원했어요. 안 됩니다. 회사 지시사항이에요. 사내들이 절 주변을 둘러보며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스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도윤이 온다는 희망으로 버텼어요. 도윤아, 빨리 와라. 스님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불렀습니다. 도윤은 호텔에서 태성그룹 주식 매집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상당한 양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왔군. 도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15년간의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염사에 철거 통보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큰 트럭들이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굴삭기와 불도저를 실은 화물차들이 절마당에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이 조끼를 입은 부하들 20명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는 15년 전 도윤을 쫓던 바로 그 사내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들아, 빨리 장비 내려라. 최만석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이 굴삭기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해안 스님이 대웅전에서 나와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스님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스님, 오늘부터 철거 작업 들어갑니다. 최만석이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스님이 애원했어요. 안 됩니다. 회사 명령은 절대예요. 최만석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그때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한 신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물러서세요. 위험합니다. 스님이 신도들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최만석이 짜증을 내며 굴삭기 운전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법당부터 밀어버려. 굴삭기가 으르렁거리며 대웅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잠깐. 해안 스님이 굴삭기 앞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법당에서 나가주십시오. 이곳은 부처님이 계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스님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최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중놈 같으니라고. 그는 스님이 손에 들고 있던 죽비를 빼앗아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거나 들고 다니면서 뭘 안다고.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도들이 분노하며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스님을 모독하지 마라. 부처님께 벌받을 짓이야. 신도들이 외쳤습니다. 최만석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사내들이 신도들을 거칠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치시겠어요? 어서 비키라고. 부하들이 할머니 한 분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신음했어요. 어른을 어떻게 그렇게... 다른 신도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절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차체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내렸어요. 그는 휴대전화로 영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죠. 유창한 영어 발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본 그가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최만석이 귀찮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군데요? 여기 일반인 출입 금지예요. 저는 강 제임스입니다. 그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JS 인베스트먼트 대표죠. 이 지역 일대를 매입하려는 해외 투자자입니다. 최만석이 명함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태성그룹과 협상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러 왔는데 무슨 상황인가요? 강 제임스가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아, 그냥 철거 작업 중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최만석이 대충 답하고 다시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야들아, 계속해. 굴삭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제임스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 저는 태성그룹 주식을 15%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투자하려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 제임스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박혜란 회장님과 직접 통화해야겠습니다. 최만석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가 급히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저 최만석입니다. 박혜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야? 여기 외국인 투자자가 와서 항의하고 있어요. 강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전화 너머로 박혜란이 깜짝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강 제임스가 거기 있다고? 네, 자기가 우리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바보야. 당장 철수해. 박혜란의 고함 소리가 전화기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철거 작업이. 지금 당장 철수하라고. 그 사람 건드리지 마. 전화가 끊어졌어요. 최만석이 어쩔 줄 모르며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철수한다. 예. 빨리 장비 치워. 사내들이 황급히 굴삭기와 불도저를 트럭에 다시 올렸어요. 10분도 안 되어 모든 장비가 사라졌습니다. 최만석이 강 제임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신도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강 제임스가 해안 스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어요. 스승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해안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이 15년 전 어린아이와 겹쳐 보였어요. 도윤이구나.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스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도윤이가 맞느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스님이 그를 꼭 끌어안았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도윤이 스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1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구나. 스님이 감격하며 대답했어요. 이제 무염사는 안전합니다. 도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이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의젓하고 당당한 청년으로 성장한 모습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박혜라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15년간 준비해 왔으니까요. 도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도윤과 스님의 재회 소식을 들은 박혜라는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초조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강 제임스의 정체를 파악했나? 박혜란이 책상에 앉아 전략기획실장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이상합니다.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답했어요. 너무 완벽한 신분이에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박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우리 과거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은? 옆에 앉아있던 박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15년 전 그 아이가. 박혜란이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말도 안 돼. 그 애는 산에서 죽었을 거야. 하지만 박혜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강 제임스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 네, 알겠습니다.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해외 정보업체도 동원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 시각 도윤은 태성그룹 과거 임원들의 명단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조용한 찻집에서 혼자 앉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옛 부하들부터 접촉해보자. 도윤이 혼자 중얼거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님이십니까? 강 제임스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JS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있는데 잠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태성그룹 투자건으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김 이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뵙죠. 이틀 후 도윤은 김 이사와 만났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이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이사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강철민 회장님의 아들 강도윤입니다. 김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또 도윤 도련님? 네, 맞습니다. 김 이사가 감격하며 일어났어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15년간 해외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혜란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박혜란이 어떻게 회사를 장악했는지, 얼마나 많은 임원들을 내쫓았는지 말이에요. 원로 이사들은 대부분 쫓겨났습니다.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모두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며칠 후 도윤은 JS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태성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요 주주로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태성그룹 법무팀이 급히 박혜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 제임스가 주주총회를 요구했습니다. 박혜란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명목으로? 현 경영진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자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박혜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박준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정말 강도윤이 아닐까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박혜란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주주총회 개최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태성그룹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어요. 박혜란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해외 투자자의 무분별한 경영 개입 시도입니다. 박혜란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태성그룹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강 제임스가 정확히 누구인가요?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경영권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박혜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어요. 한편 무염사에서는 도윤이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도윤이 보고했어요. 아버지의 옛 부하들도 모두 제 편에 섰고요.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아, 복수에만 매몰되지 마라.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야. 스님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란다. 알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그날 밤, 도윤은 대웅전에서 부모님을 그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이면 진실이 모두 밝혀집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납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도윤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습니다. 운명의 하루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박혜란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15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그 애가 살아서 돌아온 건 아니겠지? 박혜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주주총회 당일 오전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국내외 주요 주주들과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박혜란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혜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일부 해외 투자자의 무분별한 요구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겠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강 제임스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주주들이 강 제임스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의 그 투자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었어요. 현 경영진은 태성그룹을 15년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박혜란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단순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강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박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직 제 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강 제임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법무이사가 당황했어요. 규정상 주요 주주의 발언권은 인정해야 합니다. 박혜란이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강 제임스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 제임스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강 제임스의 첫 번째 폭탄 선언이었어요. 박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창업주 고 강철민 회장의 아들 강도윤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죽었다고 했던 그 아들이? 주주들이 놀라며 서로 쳐다봤습니다. 박혜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도윤이는 15년 전에 죽었어. 죽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5년간 해외에서 살아왔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법무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강철민 회장의 아들이 맞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박혜란이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15년 전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박혜란이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와 해안 스님이 작성한 동업 계약서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해안 스님이 태성그룹과 무슨 관계가? 창업 자금의 절반을 투자했다고 나와 있네요. 법무이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놀랐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스님께서 그룹 운영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것은 위조야. 가짜 서류라고. 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죠. 도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도윤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경영 실적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진짜 상속자가 나타난 거면 경영권을 돌려줘야죠. 박혜란이 마지막으로 버텨보려 했어요. 도윤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요. 박혜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의료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15년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인데요. 결국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도윤을 지지했어요. 재적 주주의 80%가 찬성했습니다. 사회자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도윤 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박혜란과 그녀의 측근들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어요. 도윤이 단상에서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태성그룹을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무염사 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혜란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도윤이야? 박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 아이입니다. 도윤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박혜란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무염사로 달려갔어요. 스님께 승리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해냈습니다. 도윤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해안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주주총회 다음 날 아침, 박혜란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박준호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도윤이가, 그 애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박혜란이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혜란의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도윤이 정신병자라는 증거를 만들어야 해. 박혜란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 기자? 나 박혜란이야. 매수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15년간 해외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 써줘. 한편 도윤은 새로운 이사진들과 함께 태성그룹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15년간 박혜란이 빼돌린 자금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도윤이 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겠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인터넷에 회장님 관련 허위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윤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태성그룹 신임 회장, 15년간 정신병 치료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혜란의 마지막 발악이군요. 도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즉시 고발 조치하세요.
그 시각 무염사에서는 해안 스님이 홀로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갑자기 검은 승합차 2대가 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스님, 사내들이 법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스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사내들이 스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스님이 저항했지만 나이 든 몸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사내들에게 끌려 차에 태워졌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도윤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십니까? 박혜란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안 스님을 어떻게 했나? 박혜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안전한 곳에 모시고 있어요. 당장 놓아줘. 경영권을 다시 넘겨주면 생각해보죠. 박혜란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15년 전 산길 근처 폐공장으로 혼자 와요. 경찰과 함께 가겠어. 그럼 스님이 위험해질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스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차를 몰고 1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산길로 향했습니다. 폐공장은 어둡고 으스스했어요. 박혜란이 스님을 의자에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과 몇 명의 사내들도 함께 있었어요. 드디어 왔군요. 박혜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스님을 풀어줘.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먼저 경영권 포기 각서부터 써요. 박혜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안 되겠어? 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15년 전에도 이런 식이었죠? 도윤이 박혜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죽인 것도 당신이죠? 박혜란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내가 죽였어. 박혜란이 자신의 죄를 스스럼 없이 자백했습니다. 내 부모도 내가 죽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도윤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스님이 미리 숨겨놓은 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박혜란의 범죄 고백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살인을 저질렀다고? 15년 전부터 그런 일을 했구나. 온 국민이 분노했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이 미리 신고장치를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뭐야? 경찰이 어떻게? 박혜란이 당황했습니다. 경찰들이 공장을 포위하고 들이닥쳤어요. 손들어. 체포한다. 박혜란과 그녀의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도윤이 급히 스님의 결박을 풀어주었어요.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하지만 너무 무리했구나. 스님이 도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도윤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스님은 이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박혜란의 범죄 고백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된 사건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태성그룹 전 회장 박혜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15년 전 강철민 회장 부부 살해 배우 드러나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태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전면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병원에 입원한 해안 스님을 돌보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의식을 되찾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스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게 해서. 스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다.
이제 진정한 용서를 배워야 할 때다. 용서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혜란을 미워하지 마라. 그녀도 욕심에 눈이 먼 불쌍한 사람이야. 스님의 말에 도윤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 시각 구치소에서는 박혜란이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마지막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실시간 생중계까지 된 상황에서는 박혜란이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한편 태성그룹에서는 도윤의 투명한 경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회장님의 개혁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했어요. 박혜란이 빼돌린 자금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도윤이 결정을 내렸어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하는 거죠. 임원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무염사 터에서는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대신 해안교육문화재단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도윤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스님에게 말했어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시설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원과 도서관도 함께요. 스님이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꿈꿨던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구나. 몇 달 후 박혜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모였어요. 도윤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혜란과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제 계모입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15년 전 저와 부모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혜란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닌 후회가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윤이 박혜란에게 다가갔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박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저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박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개월 후 선고 공판에서 박혜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공범들도 각각 중형을 받았어요. 도윤은 선고를 지켜본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도윤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태성그룹은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 해안교육문화재단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도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미래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과 스님이 새롭게 단장된 법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군요. 도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진정한 이김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란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간의 여정이 그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박혜란 일당의 선고 공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태성그룹은 이제 국내 최고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도윤은 회장실에서 각종 상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상, 투명 경영 대상 등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 해안교육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첫 번째 장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태성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도윤은 매주 한 번씩 무염사를 찾아 스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스승님, 도윤이 법당에 들어가 인사했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해안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바쁘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윤이 스님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스승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스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호, 누구와? 대학 동창인데 미국에서 사회사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도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고요. 스님이 기뻐하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정을 이루되 세상을 품는 큰 그릇이 되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무염사 경내에 새로 세워진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태성그룹 창업주 강철민 회장 부부 추모비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도윤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바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감사와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몇 달 후 도윤의 결혼식이 무염사에서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해안 스님이 직접 주례를 맡았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스님이 축복의 말을 전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거라. 신부인 수진이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좋은 일 많이 하자. 수진이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결혼식 후 태성그룹은 더욱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해외에도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했어요. 도윤과 수진은 틈날 때마다 재단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꿈과 희망을 나누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이 도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야. 계속 열심히 해. 도윤이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했어요. 어느 평온한 오후 도윤과 해안 스님이 대웅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소리가 고요함을 더했어요. 스승님, 15년 전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은 인연이란다. 스님이 차잔을 들며 말했어요. 내가 진정한 보살이 되었구나. 스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무염사는 평화로웠어요. 새들이 저녁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승과 나누는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15년간의 기나긴 여정이 마침내 평화로운 결실을 맺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도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길 잘했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내가 품은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으니 그것이 진정한 승리란다. 석양이 무염사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강도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어린 시절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이 마침내 희망과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품은 순간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죠. 15년간의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해안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한 소년을 세상을
품는 지도자로 만들어냈습니다. 박해란에 대한 미움 대신 불쌍한 영혼을 위한 연민을 선택한 도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숙함을 봅니다. 무염사의 평화로운 석양 속에서 스승과 제자가 나눈 차 한 잔처럼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소박한 일장의 감사 속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